숨겨주시오, 살려주시오. 폭설이 몰아치던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는 산길, 끝 작은 주막.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던 32살 과부 강옥부는 문 밖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살인문을 열자 눈밭 위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옷은 찢겨 있었고 맨발에는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 산길 아래에서 횃불 수십 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 노인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어린 아들과 함께 화를 당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옥부는 끝내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주막으로 잠시 들어오십시오. 그 한마디가 한 과부의 운명과 한 노인의 운명을 모두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폭설 속에서 목숨을 구걸하던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옥분이 선택한 그날 밤은 어떤 기적을 불러오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눈이 쏟아졌습니다. 손바닥만 한 하늘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산골짜기 전체가 흰 장막으로 덮여가는 밤이었어요. 바람은 처마 끝을 긁으며 울었고 살인문 아래로 밀려든 눈이 어느새 주막 마당 한가운데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밤에는 짐승도 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산길을 넘는 나그네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불씨만 남은 화롯가에 여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옥분. 올해 32살. 남편을 잃은 지 4년이 되었지만 이 외딴 산길 주막을 혼자 붙들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물려받은 것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불을 떼고 장터에 내려가 재료를 구하고 저녁에 혼자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 여자의 하루였어요. 오늘도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펼쳐봤지만 숫자를 볼수록 머리만 묵직해졌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사흘째 빈 주막이었어요. 외상으로 가져온 장터 재료값은 열흘 뒤가 기한이었고 뒤주 안의 쌀은 이제 닷새치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펼쳐봐야 숫자가 달라질 리 없었어요. 그때 안방 쪽에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옥부는 자리를 박차듯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약탕기를 불 위에 올리고 선반 위에 얹어둔 약재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며칠치 분량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약재를 헤아려 보다가 봉지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장터에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은 거기서 막혔습니다. 안방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웅크려 자고 있었어요. 7살짜리 아이의 숨소리는 고르지 않았고 뺨은 발그스름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이의 이마에 손등을 얹었다가 조용히 걷었습니다. 미열이었어요. 사흘째 이어지는 미열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저도 모르게 긴 숨이 새어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살인문 바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짐승이 쓰러지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너무 무거운 소리였어요. 옥부는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살인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겼습니다. 눈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어요. 얼굴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여러 군데가 찢겨 있었습니다. 발에는 집신이 없었어요. 맨발에 핏자국이 검게 굳어 있었고 발가락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숨이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미동 하나 없이 쓰러져 있었어요. 옥분이 무릎을 꿇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손목을 잡았어요. 소나기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노인의 입이 열렸지만 처음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야 말이 나왔습니다. 숨겨주시오, 살려주시오. 옥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 멀리 산길 아래쪽에 횃불 여러 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셋이 아니었어요. 더 있었습니다. 줄지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포졸들이었습니다. 옥분의 시선이 다시 노인에게로 내려왔습니다. 찢긴 옷, 맨발의 핏자국, 그리고 살려달라는 소나귀.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위험하다는 생각, 민호 생각, 주막 생각. 그것들이 한꺼번에 스쳐갔다가 사라졌습니다. 옥분은 노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빨리요. 노인은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옥분이 허리를 받쳐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몸은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옥분이 향한 곳은 창고였어요. 안채로 데려가기엔 민호가 있었고 방 안은 너무 환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묵은 집단이 쌓인 좁고 낮은 공간이었어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은 차가운 흙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집단 옆에 다리를 접고 주저앉더니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옥분은 솜저고리를 벗어 노인의 어깨 위에 덮었습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옥분을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방문을 열고 나와 있었어요. 기침을 참은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소리 났어요. 옥분은 빠르게 다가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야. 이 눈보라 봐. 얼른 들어가자. 진짜요? 그럼. 어서. 민호를 이불 속에 눕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눈을 감을 때까지 옥분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숨소리가 잦아드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방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횃불이 훨씬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막 돌아서는 불빛들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어 눈이 옆으로 휘었습니다. 옥분은 앞치마 끝을 두 손으로 말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노인이 뭘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왜 쫓기는지도 몰랐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맨발에 피가 굳어 있는 사람을 문 앞에서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강옥분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또한 할 수 없는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살인문이 3번 크게 울렸습니다. 주모, 문 열어라. 쾅, 쾅, 쾅. 문이 다시 울렸습니다. 옥분은 앞치마에 손을 한 번 닦고 천천히 살인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포졸 셋이 서 있었어요. 횃불을 든 채 눈을 잔뜩 맞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포졸이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 하나 못 봤소. 예수는 넘어 보이는 영감인데. 옥분은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문 안쪽으로 비켜서며 손으로 텅 빈 주막 안을 가리켰어요. 보시다시피요. 이 눈보라에 어느 손님이 옵니까? 포졸들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롯가에 꺼져가는 불씨, 술상 위에 놓인 빈 그릇들, 아무도 없는 마루.
맨 앞에 포졸이 턱짓으로 동료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포졸 하나가 마루 위로 올라서더니 안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그러다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옥분이 먼저 그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긴 아이 약재 두는 곳이요. 병든 아이 약 냄새가 배어서 어르신들은 잘 못 들어가세요. 포졸이 멈췄습니다. 옥분의 얼굴을 봤어요. 옥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코를 한번 훌쩍이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관아에 알려야 하오. 알겠소. 알겠습니다. 포졸들이 돌아섰습니다. 살인문이 닫혔습니다. 옥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마루 끝으로 걸어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다 빠져 있었어요. 손을 내려다 봤더니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한 번 더 쥐었다 폈어요. 한참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집단에 반쯤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옥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불이 붙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온몸이 달아오른 채 가늘게 떨고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노인이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름 같기도 했고 지명 같기도 했습니다. 같은 말을 2번 반복했는데 2번째는 더 작아서 옥분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옥분은 잠깐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약탕기를 올렸습니다. 남은 약재를 전부 털어 넣었어요. 민호것과 나눠 써야 했지만 지금 당장은 노인이 더 급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천 한 조각을 찬물에 적셔 창고로 가져갔어요. 노인의 이마 위에 얹었습니다. 노인은 그래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가 마당으로 나오다 창고 문 앞에서 멈췄어요. 틈새로 무언가가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옥분이 뒤에서 보고 달려가려는 순간 이미 민호가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있었어요.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민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잠깐 노인을 들여다보더니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깜빡였어요. 민호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어요. 차갑고 거칠고 핏줄이 붉어진 손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 위에 얹혀 있었어요. 노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옥분이 민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침 먹어야지. 나와. 나중에 밥 갖다 드려도 돼요? 옥분은 대답 대신 아이의 등을 밀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주막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주막에 수상한 사람이 드나든다는 소문이었어요.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포졸들이 다녀간 밤부터 마을 안악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옥분이 약초를 구하러 이웃 마을 쪽으로 내려가다 안악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평소의 장터에서 얼굴을 익힌 사이였어요.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주막에 수상한 사람 왔다는 게 사실이요? 옥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참 빠르네요. 저도 듣고 싶소. 어디서 난 소문이요? 안악이 머뭇거렸습니다. 옥분은 그냥 걸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장터 쪽에서 상인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외상으로 가져간 재료값을 받으러 온 것이었어요. 원래 보름 뒤가 기한이었는데
열흘이나 앞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상인은 돌아서는 옥분의 뒤통수에 대고 말했습니다. 요즘 주막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미리 받아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옥분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기한에 맞춰 드리겠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인이 처음으로 눈을 제대로 떴어요. 열이 조금 내려 있었습니다. 옥분이 미음 한 그릇을 들고 창고에 들어갔더니 노인이 등을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옥분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미음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두 손으로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받쳐 들기도 힘든 것 같았어요. 옥분이 옆에 쪼그려 앉아 그릇 밑을 받쳐줬습니다. 노인이 미음을 다 마시고 나서 그릇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똑바로 봤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입술이 한 번 달싹였다가 닫혔습니다. 노인은 그냥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옥분도 말하지 않았어요. 창고 문을 닫고 들어온 옥분은 부엌 탁자 앞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한참 들여다보다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더 보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옥분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노인은 집단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바닥에 쌓인 먼지를 맨손으로 쓸어내고 있었어요. 솜저고리가 흘러내려 있었고 등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옥분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옥분이 말하자 노인이 짧게 받았습니다. 신세를 지면 몸이라도 움직여야지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이틀 전 살려달라고 손목을 잡던 그 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또렷했어요. 옥분은 잠깐 노인을 바라보다가 아침 미음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이 회복되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혼자 일어나 앉을 수 있었고 닷새가 지나자 창고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었어요. 열은 완전히 내렸습니다. 핏자국이 굳어있던 발도 옥분이 날마다 약천을 적셔 감아준 덕에 새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부터 노인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창고를 기웃거렸고 옥분 몰래 구운 감자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그럴 때마다 아이를 내쫓지 않았어요. 감자를 받아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가 마당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어요. 글자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양은 글자 같지만 글자는 아닌 것들이었어요.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진지하게 긁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창고 문 앞에 서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한참 보다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민호 옆에 쪼그려 앉더니 아이 손에서 나뭇가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흘 위에 획을 그었습니다. 정확하고 단단한 획이었어요. 이게 하늘천이다. 따라해보거라. 민호가 나뭇가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흉내를 냈어요. 노인이 고쳐줬습니다. 민호가 다시 그었습니다. 노인이 또 고쳐줬어요. 세 번째에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은 부엌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어요. 노인의 손글씨를 처음 제대로 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민호가 종이 한 장을 가져다 줬고 노인이 붓 대신 얇은 나무 조각에 숯을 묻혀 글자를 써 보였어요. 옥분이 지나가다 그 종이를 봤습니다. 멈췄습니다. 글자들이 흘러가듯 이어져 있었어요.
힘이 있으면서도 무겁지 않은 필체였습니다. 서당 훈장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손에 익은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노인이 창고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옥분이 장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장부 좀 봐도 되겠소. 옥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노인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에게 장부를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옥부는 장부를 건넸습니다. 노인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빨랐어요. 멈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항목을 짚었습니다. 이 재료 어디서 사오시오? 장터 아래 윤씨 상회에서요. 얼마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두 군데로 나눠서 사면 값을 낮출 수 있소. 윤씨 상회에서 전부 가져오면 윤씨가 값을 내릴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시 손가락이 멈췄어요. 여기 이 항목은 빼시오. 한 달에 2번밖에 안 쓰는 재료인데 매주 사오고 있소. 남은 건 버리는 거요? 옥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창고에 쌓아두기는 했지만 결국 쓰지 못하고 상하는 것들이었어요. 노인이 장부를 덮어 돌려줬습니다. 술 재료는 어디서 가져오시오? 읍내 쪽에서요. 한 달에 몇 번이나? 2번이요. 배달을 부탁하면 삭시 더 나오는 거요. 그렇죠. 그럼 한 번에 2배로 가져오시오. 창고가 좁다면 이 집단 절반은 치워도 되니. 옥부는 잠깐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은 이미 다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이것저것을 짚어가며 말했는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설명이 구체적이었어요. 두루뭉술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상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양반의 말투도 아니었어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지만 어느 쪽과도 달랐습니다. 오래 돈을 다뤄본 사람의 말투였어요. 숫자가 몸에 밴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옥부는 그날부터 노인이 말한 대로 해봤습니다. 재료를 2군데로 나눠 샀어요. 술 재료는 한 번에 몰아서 가져왔습니다. 불필요한 항목 2가지를 장부에서 지웠어요. 사흘 뒤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이 주막에서는 작은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차이였어요. 그 무렵부터 장사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포졸들이 다녀간 뒤로 끊겼던 나무꾼 무리 두엇이 다시 들르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가라앉은 것인지 아니면 추위가 심해져 쉬어갈 곳이 필요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손님이 들어오면 옥부는 밥을 차렸어요. 민호는 날마다 노인 곁에서 글자를 배웠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아이가 외울 때마다 노인이 맞으면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리면 다시 짚어줬습니다. 어느 날은 민호가 글자 5자를 연달아 마치자 노인이 낮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창고 문 앞에서 오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그쳐 있었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옥분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드세요.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어요. 노인이 하늘에서 눈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크게 될 아이요. 옥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계속했어요. 총기가 남다르오. 한 번 보여준 것을 잊지 않소. 그 나이에 그런 아이는 흔하지 않아요. 옥분이 처마 끝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려 옥분을 봤습니다.
옥부는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인은 창고문 앞에 서서 그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었어요. 발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창고 안으로 들어간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2번 더 불고 먹구름이 별을 가리고 나서야 발을 옮겼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주막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 셋이 나타났습니다. 행색은 장사꾼이었어요. 등에 짐을 지고 있었고 갓에 신 두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 보따리가 이상했어요. 장터를 오가는 장사꾼치고는 너무 가볍게 들려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느렸습니다. 무언가를 살피면서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사내들 중 하나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옥분이 사발을 내왔습니다. 사내는 사발을 받아 들면서 주막 안을 한 바퀴 훑었어요. 천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이 동네 사람들이 다들 친절하구먼. 어디 어르신 한 분 못 뵈었소. 우리 먼 친척 되는 어른인데 이쪽으로 오셨다는 말을 들어서. 옥분이 행주로 상 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못 봤소. 예수는 넘으셨을 텐데. 허리가 좀 굽으신 분이요. 손님이 워낙 없는 주막이라요. 오시면 기억하죠. 사내가 막걸리를 다 마셨습니다. 엽전 하나를 상 위에 놓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옥분의 손에 쥐어진 행주가 비틀어졌습니다. 천 올이 터질 만큼 쥐어짜고 있었어요. 민호가 부엌 쪽에서 그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분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마당을 가로질러 창고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옥분은 부엌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얼마 뒤 민호가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옥분 곁으로 와서 섰습니다.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옥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옥분이 저녁 미음을 가져갔을 때였습니다. 나 때문에 화가 미칠 수 있소. 그릇을 건네던 옥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낮에 들어온 자들, 장사꾼이 아니오. 나를 찾는 자들이오. 내가 오늘 밤 떠나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옥분이 그릇을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드세요. 식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올 때요? 어르신이 지금 떠나시면 저 눈길을 어떻게 걸으실 겁니까? 발이 다 나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있으면 이 주막에 들어온 손님을 제가 먼저 내친 적은 없습니다. 옥분이 노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고 분명했습니다. 노인이 입을 다물었어요. 옥분이 창고 문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가면 나 글 누구한테 배워요? 민호였습니다. 문 바깥에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창고 문틀을 붙잡은 채 노인을 보고 있었어요. 노인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민호가 안으로 들어와 노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노인의 손을 2손으로 잡았어요. 아이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참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아주 천천히 아이의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쓰다듬지는 않았어요. 그냥 얹었습니다. 손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어요. 옥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나와라.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창고 문을 닫았어요. 그 뒤로 사내들은 사흘 동안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마을 어귀에 나타났고, 낮에는 장터 근처를 어슬렁거렸어요. 저녁이 되면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막 앞 길을 지나칠 때 걸음이 살짝 느려지는 것을 옥부는 2번 봤어요. 밤마다 옥부는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문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는지, 노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잠이 얕아졌어요. 마당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눈이 떠졌습니다. 사흘째 새벽이었어요. 옥분이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창고 문 앞에 노인이 서 있었어요.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어요. 노인과 옥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이 없는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노인이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옥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을 쪽 산길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옥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똥이 트기 전에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올리고 쌀을 씻는데 손이 빨갛게 얼었습니다. 개수통에 물이 얼어 있었어요. 주먹으로 깨서 썼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마을 유지 최만석이 주막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인 하나를 뒤에 세우고 손에는 담뱃대를 들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논밭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막 손님은 아니었어요. 온 적도 없었습니다. 옥분이 마루 끝에서 말했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최만석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막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담뱃대를 입에서 빼며 말했어요. 주모, 내 말 잘 들어요. 이 동네에서 주막을 하려면 마을 사람들 눈이 편해야 해요. 알겠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수상한 사람 숨겨두면 주막 허가 취소요. 관아의 말 한마디면 되는 거니까. 옥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만석이 담뱃대를 도로 입에 물었어요. 모른다고 하지 마요. 포졸들이 여기 다녀간 것도 알고 낯선 사내들이 이 앞을 기웃거리는 것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나가면서 혼잣말처럼 덧붙였어요. 하지만 마당이 좁아 다 들렸습니다. 저 주막엔 도망자가 있다더라. 일부러 크게 한 말이었습니다. 마침 길을 지나가던 안악 둘이 발걸음을 멈추고 주막 쪽을 봤어요. 최만석은 그냥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단골이던 나무꾼 무리가 발길을 끊었어요. 사흘 내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읍내 쪽에서 오던 행상 두엇도 들르지 않았어요. 한 주가 지나자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런 날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됐어요. 장터 상인이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외상값 기한이 닷새나 남아 있었어요. 상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왔습니다. 옥분이 문 앞에서 받았어요.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게 요즘 주막 사정이 어떻다는 말이 들려서요. 미리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왔소. 기한에 맞춰 드리겠습니다. 상인이 머뭇거렸습니다. 더 말을 하려다가 옥분의 얼굴을 보고 그냥 돌아섰어요.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옥분이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닷새 안에 그 돈을 마련하려면 뒤주 안의 쌀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남은 재료를 팔아도
부족했습니다. 옥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경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비녀 하나를 꺼냈어요. 은비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것이었어요. 한 번도 판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주먹 안에 쥐었어요. 장터 은방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엽전 몇 잎을 쥔 채 걷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은방 주인이 값을 후하게 쳐주지 않았어요. 옥부는 길 중간에 잠깐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손 안에 엽전을 꽉 쥐었다가 치마춤에 넣고 다시 걸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밥상 앞에 앉았는데 밥을 먹지 않았어요. 옥분이 봤습니다.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먹어야지. 어머니 먼저 드세요. 옥분이 아이를 봤습니다. 민호는 수저를 들지 않은 채 밥상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옥분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길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불만 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인이 창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마루에 앉아 있는 옥분을 봤습니다. 다가와 마루 끝에 앉았어요. 장터 다녀오셨소? 네. 돌아오실 때 손에 뭔가 쥐고 계셨소. 창고 문틈으로 봤소. 옥분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치마춤 안에 넣어둔 손이었어요.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밝게 있었습니다. 노인이 더 묻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떠나야겠소. 노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이 마당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말하시오. 사람을 살린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여기 계신 건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처음 문을 연 것도 저고 창고 문을 걸어 잠근 것도 저입니다. 어르신이 짊어질 일이 아닙니다. 노인이 마루 끝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천천히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이 고생을 하겠다는 거요? 고생인지 모르고 했으면 진작 내쫓았죠. 옥분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노인이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바람이 처마 끝을 지나갔습니다. 노인이 벽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옆 얼굴만 보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들숨인지 날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노인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 민호한테 산수를 가르쳐 줄 생각이요. 옥분이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은 마당 쪽을 보고 있었어요. 옆 얼굴이 달빛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 수 개념이 빠르오. 며칠만 더 보면 기초는 뗄 수 있을 것 같소.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했어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노인이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옥분은 마루에 한참 더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않았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옥분은 그대로 맞고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은 떠나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민호를 불러 글자를 가르쳤고 오후에는 마당 한쪽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저녁에는 스스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고 자리를 넓히지 않았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잠든 뒤였어요. 옥분이 약탕기를 내리러 부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창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약탕기를 들고 그 앞을 지나치려는데 노인이 말했어요. 잠깐 앉겠소. 옥분이 멈췄습니다. 약탕기를 마루 끝에 내려놓고 노인 맞은편에 앉았어요. 노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 쪽을 보고 있었어요.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어요. 주막 안이 너무 조용해서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김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믿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소. 옥분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핏줄이요. 내가 직접 거두고 키운 조카들이었소. 어릴 때부터 곁에 두고 가르쳤습니다. 내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노인이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재산 문서를 위조했소. 내 도장을 몰래 찍어 집과 땅과 상단 문서를 자기들 이름으로 넘겼습니다. 내가 눈치채고 따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숨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없는데도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소. 이 나이에 맨발로. 노인이 자기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약천으로 감아둔 발이었어요. 3살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아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 주막 하나 붙들고 버텼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었던 시댁 쪽에서 빚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는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옥분이 무릎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냥 올려놓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민호가 있으니까 버텼어요. 노인이 오래 옥분을 봤습니다. 옥분은 마당 쪽을 보고 있었어요. 강하오.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낮게 웃었어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은 돈을 다루신 분이시죠. 노인이 옥분을 봤습니다. 장부 보시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서요. 재료값 계산하시는 것도 거래처 나누는 것도 그냥 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잠깐 마당을 봤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랬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옥분도 더 묻지 않았어요. 노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불편하지 않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이 마당에 민호를 앉혀두고 산수를 가르쳤어요. 나뭇가지로 흙 위에 숫자를 쓰고 더하고 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처음 2번은 틀렸어요. 3번째에는 맞췄습니다. 4번째에도 맞췄어요. 노인이 멈췄습니다. 다시 1번 물어봤어요. 더 큰 숫자로 바꿔서 물었습니다. 민호가 손가락을 꼽지 않고 대답했어요. 노인의 손에 쥐어진 나뭇가지가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크게 될 아이요. 혼잣말처럼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부엌에서 듣고 있던 옥분에게도 들렸습니다. 옥분이 걸음을 멈췄어요. 노인이 옥분 쪽을 돌아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주모, 이 아이 산수 감각이 예사롭지 않소. 글도 빠르고 셈도 빠릅니다. 이런 아이는 흔하지 않아요. 옥분이 노인을 봤습니다. 정말이요? 처음으로 나온 물음이었어요. 평소에 옥분답지 않게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을 봐온 사람이요. 헛말 하지 않소. 옥분이 고개를 돌렸어요.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솥뚜껑을 여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모른 척 민호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사내 하나가 주막을 기웃거렸어요. 들어와서 막걸리 한 사발을 시키고 주막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눈은 계속 움직였어요. 옥부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최만석이 심어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옥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상을 닦았습니다. 사내가 나간 뒤 창고 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안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노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옥분이 등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장부도 없었고 바느질 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노인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크게 될 아이요. 옥분이 손을 들어 등잔 심지를 조금 돋웠습니다. 불빛이 밝아졌어요. 창호지에 민호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자는 아이의 실루엣이었어요. 옥분이 그 그림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드는 생각이었어요.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면, 그 뒤를 생각해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등잔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감은 눈 위로 불빛이 붉게 번졌습니다. 그 밤은 별이 많았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눈도 오지 않았어요. 한겨울치고는 드물게 맑은 밤이었습니다. 옥부는 등잔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들지 않았어요. 창호지 너머로 별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누웠어요. 민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습니다. 집단이 쏠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문짝이 삐걱이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옥분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창고 쪽이었어요. 옥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고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얼굴을 찔렀습니다. 창고 문이 안쪽에서 열려 있었어요. 틈새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옥분이 문을 당겼습니다. 노인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보따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었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날 입고 있던 옷이 접혀 있었고 그 위에 옥분이 챙겨준 손버선이 놓여 있었어요. 노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옥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했어요. 미리 말하면 못 떠나게 할 것 같아서. 옥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문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노인을 보다가 시선을 보따리로 옮겼어요. 다시 노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노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옥분이 부엌 선반을 열었어요. 말린 곶감 몇 개와 굳은 떡 한 조각, 볶은 콩 한 줌을 꺼냈습니다. 천 조각에 싸서 들고 나왔어요. 창고 문 앞으로 걸어가 노인의 보따리 위에 얹었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길이 멀면 드셔야죠. 옥분이 짧게 말하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잠옷바람에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마당을 두리번거리다가 창고 쪽을 봤어요.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어요. 보따리를 봤습니다. 민호가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뒤따라가려는데 아이가 금방 나왔어요. 두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노인 앞에 서더니 내밀었습니다. 나무 패 쪽이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였어요.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 있었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민호가 주막 마당 한쪽에서 돌로 긁어내고 사포 대신 지프로 문질러 만든 것이었습니다. 옥분도 몰랐던 것이었어요. 노인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어요. 뒤집어도 봤습니다. 아무 무늬도 없었어요. 그냥 나무 패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가락이 그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져가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를 봤어요. 아이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아이의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 번 쓰다듬었어요.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손을 내리고 목각패를 보따리 안쪽 깊이 넣었어요. 그리고 보따리를 묶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민호가 입술을 더 세게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 한 방울이 턱 아래로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옥분이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들어가 있어.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노인이 보따리를 들고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옥분과 나란히 살인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났어요. 눈이 단단하게 얼어붙은 마당이었습니다.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이 옥분을 마주봤어요. 옥분도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천천히 오래 숙였습니다. 옥분도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노인이 살인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눈 위에서 났어요. 처음에는 들렸습니다. 조금 지나자 들리지 않았어요. 옥분은 문 앞에 서서 노인이 사라진 산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웠습니다. 새벽빛이 산 너머에서 아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지만 아직 길을 밝힐 만한 빛은 아니었습니다. 옥분이 돌아섰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단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노인이 깔고 자던 자리였습니다. 솜저고리가 개어져 집단 위에 놓여 있었어요. 가져가지 않고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솜저고리를 들어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냥 있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어깨만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집단 틈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접힌 종이었습니다. 옥분이 집어들었어요. 폈습니다. 글씨가 몇 자 있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어요. 옥분이 그 종이를 들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 문 틈새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바닥에 흙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옥분은 그 빛이 발등까지 차오를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처마 끝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당 한쪽에 작은 풀이 돋았습니다. 옥분은 그것을 보고 한참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주막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손님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두셋은 들렀어요. 하지만 예전만 못했습니다. 최만석이 뿌려놓은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주막 앞을 지나칠 때 시선을 살짝 돌리는 버릇이 생겨 있었습니다. 옥분은 개의치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장터에 내려가 재료를 구하고 저녁에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대로 재료를 두 군데로 나눠 샀어요. 불필요한 항목은 여전히 빼두고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달마다 조금씩 숫자가 나아지고 있었어요. 민호는 혼자서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마당에 나뭇가지를 들고 나가 흙 위에 글자를 썼어요. 노인이 가르쳐준 순서대로였습니다. 다 쓰고 나면 지우고 또 썼어요. 산수 문제를 혼자 만들어 혼자 풀기도 했습니다. 옥분이 맞는지 확인해 줄 수 없었지만 민호는 상관없다는 듯이 계속했어요.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안악 둘이 길 한쪽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옥분을 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옥분은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저만치 가다가 한 안악의 말이 끊어져 들렸어요. 겨울 내내 수상하다더니 별일은 없었나 봐. 다른 안악이 짧게 받았습니다. 포졸들도 못 찾았잖아. 그냥 소문이었겠지. 옥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최만석이 다시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하인 없이 혼자였어요.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옥분과 마주쳤습니다. 잠깐 서로 봤어요. 최만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주모, 이 자리 나한테 팔 생각 없소. 값은 후하게 쳐줄 테니. 옥분이 들고 있던 광주리를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이 자리로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주모도 알 텐데. 감사합니다만 없습니다. 최만석이 입을 한 번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발소리만 났어요. 옥분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달 말이었습니다. 장터 상인이 찾아왔어요. 외상값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달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지난 겨울에 거래를 끄는 쪽이 상인이었는데 먼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조건을 천천히 들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상인이 돌아가고 나서 옥분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노인이 떠나던 날 아침이었어요. 창고 집단 틈에서 쪽지를 찾은 뒤 옥분은 창고 구석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더 발견했습니다. 노인이 며칠 전 장부를 보며 직접 써준 메모였어요. 재료 항목과 거래처 이름, 나눠 살 수량이 노인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종이를 장부 안쪽에 끼워두고 있었어요. 펼칠 때마다 보였습니다. 닳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뤘어요.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일어나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이른 새벽이라 햇빛이 아직 산 너머에 있었습니다. 마당에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어요. 민호의 나뭇가지가 흙 위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에 작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멀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산길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럿이었습니다. 민호가 나뭇가지를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막 앞에서 소리가 멈췄어요. 옥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고급 가마 하나, 그 옆에 말을 탄 관리 여럿,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말발굽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았어요. 최만석도 보였습니다. 대문 밖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옥분이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관리 하나가 앞으로 나왔어요. 허리를 숙여 얘를 갖췄습니다. 옥분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지난 겨울 일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체포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관리가 내민 것은 포승이 아니었습니다. 봉투였어요. 두꺼운 종이로 만든 봉투였습니다. 관리가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어요. 강옥분 주목께 전하라는 서찰입니다. 옥분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겉에 보낸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옥분이 멈췄습니다. 봉투를 든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이 그 이름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관리가 앞에 서 있다는 것도 잠깐 사라졌어요. 그 이름 석자만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옥분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를 봤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가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관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주막 마당에 봄 햇살이 산 너머에서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옥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어요. 유려하고 단단한 글씨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글씨였어요. 창고 집단 틈에서 꺼낸 쪽지의 글씨였고 장부 안에 끼워둔 메모의 글씨였습니다. 옥분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고개가 가마 쪽으로 돌아갔어요. 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가마 문이 열렸어요. 지팡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 그리고 얼굴이 나왔어요. 민호가 먼저 봤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민호가 옥분의 손을 놓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인이 가마에서 완전히 내려서기도 전이었어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몸을 세웠습니다. 민호가 그 앞에서 멈췄어요. 달려가다가 멈췄습니다. 노인의 옷차림이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두꺼운 비단 도포였습니다. 갓도 반듯했어요. 지팡이 손잡이에는 은이 감겨 있었습니다. 창고 집단에 앉아있던 그 노인이 맞았지만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노인이 민호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의 눈높이까지 내려와서 민호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글자를 가르치며 처음 웃던 그 웃음이었어요. 민호가 노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이 한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지팡이를 짚은 손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한참 그러고 있었습니다. 장태석이 아이를 내려놓으며 민호를 들여다봤어요. 많이 컸구나.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3달밖에 안 됐는데요. 사람은 3달만 해도 크는 법이다. 민호가 그 말을 생각하는 듯 잠깐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리가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국 50여 개 상단을 거느린 거상 장태석 어른이시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장태석.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읍내 장터에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8도에 걸쳐 상단을 운영한다는 이름이었어요. 직접 본 사람은 없었지만 이름만큼은 들어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만석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관리가 계속했습니다. 조카들이 재산 문서를 위조하고 어르신의 목숨을 노린 죄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관련자들은 이미 관아에 넘겨졌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최만석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그쪽을 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어르신을 수색하는데 협조한 자들의 명단도 확인이 되었소. 최만석의 발이 멈췄습니다. 관리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이름을 불렀어요. 최만석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만석이 앞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관리 둘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좌우로 갈라졌어요. 장태석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옥분 쪽으로 걸어왔어요. 옥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에는 아직 서찰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태석이 옥분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석 달만이었어요. 노인의 얼굴에는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광대뼈 아래가 파여 있었고 걸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눈빛은 달랐습니다. 쫓기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장태석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였어요. 천천히 몸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태석의 목소리는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옥분에게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옥분이 서찰을 천천히 접었어요. 그리고 장태석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잡은 손이 한 번 떨렸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겨울 내내 주막 앞을 외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외상값을 기한도 안 됐는데 받으러 오던 상인이 있었습니다. 주막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옥부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장태석이 살인문 쪽을 봤어요. 잠깐 앉아도 되겠소. 옥분이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주막 마당으로 들어서는 장태석의 뒤로 관리들이 따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살인문이 닫혔어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장태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많이 힘드셨소. 어르신도요. 나는 도망쳤지만 주모는 버텼소. 같은 말이 아니요. 옥분이 마당 쪽을 봤습니다. 봄볕이 마당 가운데까지 들어오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눈이 쌓여 있던 그 마당이었습니다. 민호가 마루 끝에 앉아 장태석과 옥분을 번갈아 봤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장태석이 민호를 봤습니다. 이 아이, 내가 한양으로 데려가 가르치고 싶소. 좋은 스승을 붙여주겠소. 물론 주모가 허락하셔야지. 옥분이 민호를 봤어요. 민호가 옥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다가 동시에 장태석을 봤어요. 옥분이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고개였습니다. 봄볕이 마루 끝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세 사람이 그 빛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없어도 괜찮은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목수 여럿이 주막 앞에 나타났어요. 연장통을 들고 있었고 뒤에는 목재를 실은 달구지가 따라왔습니다. 장태석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옥분이 마루에 서서 그것을 보다가 목수 우두머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고치는 겁니까? 허물 때는 허물고 올릴 때는 올리라 하셨습니다. 주모가 원하시는 대로 맞추라고도 하셨어요. 옥분이 잠깐 서 있었습니다. 주막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낡은 처마, 기울어진 살인문, 비가 오면 새는 창고 지붕. 4년 동안 혼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창고부터 시작하세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망치 소리가 아침마다 났어요. 민호는 처음 이틀은 목수들 곁을 맴돌다가 그 다음부터는 마당 한쪽에 앉아 글자 연습을 했습니다. 소리가 나도 아이는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창고가 2배 크기로 늘어났어요. 낡은 처마가 새 기와로 바뀌었습니다. 기울어진 살인문도 반듯하게 세워졌어요. 마당 한쪽에 우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이 올라왔어요. 낡은 주막 현판 대신 객주라는 2 글자가 새겨진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옥부는 마루 끝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만석이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인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혼자였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옥분과 마주쳤어요. 최만석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겨울 일은 내가 잘못했소. 옥분이 최만석을 봤습니다. 한 박자 있다가 말했어요. 기억 없습니다. 최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더 할 말이 없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앞다퉈 찾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외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옥부는 한 명 한 명 조건을 들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맞으면 고개를 끄덕였고, 맞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장태석이 다시 찾아온 것은 봄꽃이 피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들을 뒤에 두고 혼자 걸어왔어요. 지팡이를 짚었지만 걸음이 처음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객주 앞에서 간판을 올려다보다가 마루 위에 옥분을 봤어요. 잘 됐소.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주모가 지켜낸 자리요. 2 사람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마당에서 뛰어들어와 장태석 옆에 앉았어요. 아이는 그 사이 장태석 곁이 제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장태석이 옥분에게 물었어요. 한양 이야기 생각해 보셨소? 옥분이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옥분을 봤어요. 아이의 눈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앞마당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보내겠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세웠습니다. 장태석이 아이를 봤어요. 언제든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내려와도 된다. 거기가 내 집이 아니니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장태석을 봤어요. 할아버지는요? 나는 오래 살아야지. 네가 크는 걸 봐야 하니까. 민호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래 사세요. 장태석이 소리 없이 웃었어요. 민호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장태석이 보는 가마가 객주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짐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보따리가 작았습니다. 옷 몇 벌과 나뭇가지로 긁어 만든 글자 연습지 몇 장. 그리고 목각패가 들어 있었어요. 장태석에게 줬다가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옥분이 마루 끝에 서 있었어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옥분 앞에 섰어요. 올려다봤습니다. 옥분이 아이의 옷깃을 한번 매만졌어요.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밥 잘 먹어. 네. 아프면 바로 알려. 네. 공부는 억지로 하지 말고. 민호가 웃었어요. 할아버지가 억지로 시킬 것 같은데요. 옥분이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손을 오래 얹었다가 천천히 걷었어요. 민호가 가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올라타기 전에 한번 돌아봤어요. 옥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가마가 움직였습니다. 산길 아래로 내려가는 가마를 옥분이 보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태석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마당을 봤습니다. 봄꽃이 마당 한쪽에 피어 있었어요. 겨울 내내 눈 아래 있던 자리였습니다. 장태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생각이요? 옥분이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 전처럼요. 손님 오면 밥 차려드리고 문은 열어두고요. 장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오. 객주 마당에 봄볕이 가득했어요. 세기와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새로 들어온 일꾼들이 점심상을 받으며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나는 소리였어요. 한겨울 폭설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살인문 밖에 쓰러진 노인을 보고 옥분이 한 일은 단 하나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계산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열었어요. 그 문 하나가 세 사람의 봄을 만들었습니다. 봄꽃이 핀 객주 마당에 장태석과 옥분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 산길 아래에서 바람이 올라왔어요. 꽃잎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그것을 보다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음이었어요. 한겨울 폭설 속 쓰러진 노인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계산도 없었고 바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세 사람의 봄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도울 수 있었는데 계산이 앞서서 주저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옥부는 그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 누군가에게 작은 문 하나를 열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도왔던 기억, 혹은 작은 선의 덕분에 큰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반갑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달빛 야담이었습니다.